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개키 암호 기술, 비대칭 암호 기술에 관한 마지막 정수론에 관한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라 또 특히 정수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익숙하지 않는 분야예요. 실제로 정수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수학 내에서도 예전에는 별 현실적인 실용적인 쓰임새가 별로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는데 암호학에서 이제 이게 정수론이 두각을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수학 분야이긴 한데 여기에서 몇 가지 유클리드 호접법이니 뭐 확장된 유클리드 호접법이니 등등 특히 RSA라고 하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한 그런 수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어렵게 아마 느낄 친구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막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가능하면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유클리드 호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뭐 유클리드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걸 유클리드 호접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 중학교 때 이걸 배우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GCD라고 이제 표현하죠. 최대 공약수를 영어로 하면 이제 Greatest Common Divisor니까 어떤 두 정수를 공통으로 나눈 디바이저는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가장 큰 그 나누는 값수 중에서 가장 큰 것, 그래서 이제 이런 말로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 표기를 이제 GCD Greatest Common Divisor의 이니셜만 따가지고 GCD라고 하고 R0라고 하는 것과 R1이라고 하는 두 수의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죠. 84라고 예를 들면 84와 31이라고 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84를 소인수 분해하죠.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이제 소수로 되어 있는 인수들로 인수의 곱으로 이제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84인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로 인수 분해가 된다 이런 거고. 30이라고 하는 숫자도 2, 3, 5,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곱하면 84가 되고 밑에 곱하면 30이 되죠.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이제 소인수 분해해 놓은 거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들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가 지금 하나씩 공통을 들었죠. 그 다음 또 3도 하나씩 공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을 곱하면 6이 되죠. 얘도 곱하면 6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84와 30을 나눌 수 있는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들의 곱, 즉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문제는 이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조그만 수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큰 정수인 경우 막 수천 자리 막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상상하기도 힘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2의 1024승 이런 정도의 크기의 수를 인수분해한다는 것은 뭐 엄청나게 쉽지 않은 일이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전통적인 방법,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으로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클리드 호재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유클리드 호재법은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똑같이 이제 GCD R0, R1이라고 하는 R0와 R1이라고 하는 수의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그 R0가 이제 더 큰 수이고 R1이 이제 더 작은 수인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과 작은 수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더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게 밑에 있는 예제를 보자 그러면 GCD 27, 21이라고 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답이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3이다. 최대 2를 나눌 수 있는 최대 공약수가 3이다 그러면 이 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야. 27에서 22를 빼면 6이죠. 관행상 큰 걸 앞에다 씁시다. 21과 6. 즉, 요 놈이 이렇게 놔두더라도 요거의 CC도 3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요거하고 같더라 라고 이 사실을 이제 유클리드가 발견했나 보죠.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한 거예요. 일반화해서 큰 쪽에서 작은 수를 뺄 수 있을 것만큼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듈러 연산으로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죠. 모드는 나머지 연산이잖아요. 예를 들면 GCD 뭐라고 할까요? 27과 9 해볼까요? 9 이렇게 있다 그러면 27에서 이제 9를 뺀 것과 같다 이거겠죠. 즉 27에서 9를 빼면 18인가? 이렇게 하고도 같아지겠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 문제도 또 그보다 작은 문제로 또 할 수 있죠. 이거가 또 같은 게 GCD에 18에서 9를 뺀 거. 18 빼면 9죠. 9에 이렇게 되죠. 체력적으로 9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큰 쪽에서 작은 수 27에서 9를 하나 빼고 또 9를 뺄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가장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뺄 수 있을 만큼 빼고 그 나머지니까 그게 곧 이 모듈 연산이라고 해. 모듈 연산의 의미가 이제 나머지인데 그것은 R 제로에가 R이 몇 번 곱해주고 그 나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R 제로에서 R1을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하는 거니까 그 27은 즉 9 곱하기 2하고 이게 세 번까지 되어버리는구나. 좀 예제를 좀 잘못 들었는데 10이라고 합시다. 10이다 그러면 좀 예제를 잘못 들었는데 27은 9 곱하기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10이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요게 나머지잖아요. 그 말은 뭐 27에서 9를 3번 뺄 수 있다는 거잖아요. 3번. 요게 3번 빼고 27에서 9를 3번 빼고 나머지가 이제 1이 남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어떤 두 수가 있으면 큰 수에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모듈러 연산한 나머지하고 작은 수하고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R0와 R1이라고 하는 수가 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히려 더 작아진 GCD가 더 작은 수들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 문제로 변경이 가능하죠. 자꾸 이제 수를 줄여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한쪽이 0이 되게 되는데 그때 앞에 있는 놈이 결국 최종적으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제로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방법인 거예요. 최대 유클리드 후적법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책에 있는 예제를 봅시다. 973이라고 하는 수하고 301이라고 하는 수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이제 973이라고 하는 숫자 큰 수가 결국 301을 3번 빼고 3 곱하기 301이죠. 플러스 70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모듈러 70
모듈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가 70이 되는 거죠. 그 말은 973에서 301을 3번 뺄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70이 되면 더 이상 못 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GCD 973과 301이라고 있는 원래의 최대 구역수를 구하는 문제는 301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작은 수를 좀 더 큰 수가 됐으니까 왼쪽에다 두고 나머지 3번 뺀 그 나머지 이 문제하고 최대 공약수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것도 동일한 거죠. GCD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수에서 요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 300에서 또 70을 뺄 수 있을 만큼 빼는 거예요. 4번 뺄 수 있죠. 나머지 21이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뒤에 원래 작은 수였던 70과 300에서 70을 뺄 수 있는 만큼 빼고 그 나머지인 21과의 이 문제와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 결국 70하고 GC70하고 이제 같아진다 이거죠. 요 문제가 GCD 973, 301이라고 하는 문제가 요거하고 같아지는 거죠. 요놈과 요놈이 같아진다. 결국 최대 공약수가 같다. 그게 7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복잡하게 할 것 없고 큰수 작은 수를 자꾸 뺄 수 있을 만큼 빼는 거. 즉 나머지 연산을 해가지고 자꾸 원래 문제의 대상이 됐던 정수들을 아주 작은 숫자로 이제 바꿔가는 거죠. 이 실제로 이제 훨씬 계산이 쉽죠.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훨씬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걸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이죠. 이건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CD 자체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은 이제 당장에는 암호학에서 이제 큰 그 자체로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전적으로 이제 필요한 건데 이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의 기본 목적은 모듈러에서의 여권을 구하는 거예요. 여권을 찾는 거. GCD는 최대 공약수였는데 유클리드 호재법은 근데 그걸 어떻게 확장하면은 모듈러 R0에서의 R1에 대한 여권을 구하는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모드 4에 이런 상태에서 3에 요건을 구해봐라.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앞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4보다 작은 정수를 다 곱해봐가지고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그래가지고 이제 4로 다 해보죠. 모듈로 나머지 계산해봐. 그럼 이것은 그냥 3이고 얘는 2죠. 2 모두 4가 되죠. 얘는 1 모두 4가 되죠. 4로 나누면 4, 2, 8에 나머지 이렇게 요게 이제 되는 거죠. 여건이 두 수를 곱해서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1이 나오면 그때 이게 여건이니까 즉 3에 대한 여건은 3이에요. 3이 모듈러 4에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숫자를 1부터 여기 숫자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싹 곱해보면 이걸 구할 수 있죠. 그럼 둘이 서로 소유하면 이제 계산 가능한 경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모든 수를 다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을 확장하게 되면 요 수에 대한 요건을 구할 수 있다. 모듈러 4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요 R1과 R0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우리가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GCD를 구하면 최대 공약수를 R0와 R1 요거죠. 모듈로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 요건을 구하려고 대상이 되는 수하고 그 둘의 GCD를 구하면은 어떤 수 두 개에 대한 GCD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즉 원래 숫자 두 수의 어떤 S 승배, 그다음에 T 승배의 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R0와 R1의 선형 조합, 선형 합으로 정수가 오는 거, 숫자가 오는 거죠. 그것들의 곱셈의 합으로 이제 구할 수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면 GCD 뭐 3, 4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S 곱하기 3 플러스 T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되는 수가 있다 이게. 이런 수가 S와 T가 반드시 이게 이제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 그러면 요건을 구하는 거는 요건을 구하는 거죠. 요건을. 근데 모듈 R0에서 R1이 모듈 그 요건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 둘 사이는 서로 소여야 돼. 서로 소인 경우만 요건이 존재한다 그랬죠. 서로 소가 경우만. 그러니까 이제 둘을 GCD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 소인 두 수의 최대 공약수 항상 1이에요. 1. 예를 들면 3과 4 같은 경우는 투수를 공통으로 나누는 게 1밖에 없잖아. 이걸 서로 소다. 서로 공통된 약수가 1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둘 사이에 서로 소여야만 요거에 대한 요건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GCD를 구하면은 둘 수의 디오판토스 방정식 이거지만 결국은 1이 된다. 이제 1이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듈 0에서 이제 봐보자 이거죠. 이렇게 모듈 0에서 그러면 앞에는 R0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같은 거죠. 그럼 요건 이제 왜냐면 나눠져 버리니까 나머지에서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요것만 살아남는다고. 요건 R0의 S배잖아요. 모듈러의 배승이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나누어 떨어져 버리니까 나머지가 없어. 그래서 요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0이라고 써주면 되죠. 이제 오른쪽 요것만 살아남을 테인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 식이 T 곱하기 R1을 했더니 1이 나온다. 그 수는 뭐예요? 모듈 연산에서 이 둘이 요건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T하고 R1이 여건이다. 둘 사이는 이 둘 사이는 여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그래서 R1에 대한 요건은 T라는 거예요. T. 그래서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러면 모듈러 R0에서 R1의 여건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디오판토스 방정식으로 구하면 된다.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구하면 당연히 이제 서로 소니까 이게 1이겠죠. 그때 이 부분은 버려버리고 요 R1에 대한 앞에 푸는 T 요 값을 구하면 요 T가 곧 여건이라는 거예요. 모듈 R0에서 R1의 여건이다.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해됐죠? 결국은 요 디오판토스 방정식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 디오판토스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R1 앞에 붙는 T만 구하면 그게 여건이니까.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죠. 뭐 복잡하게 이제 써져 있어서 책에 막 설명이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써 있어서 혼자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봅시다. 원래는 문제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301에 요건 이제 두 수가 아마 서로 소가 아니야. 서로 소가 아니어서 이제 요건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떻든 유클리드 호주법을 이해가지고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요거는 구하기 위한 예제가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고,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서로 소가 이든 아니든 간에 두 수를 디오판토스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자. 결국 이 식을 만들어 보자는 게 이렇게. CCD 973하고 301이 있는데, 나머지는 7인가 보죠. 7. 나머지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가. 그 7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973에다가 13을 곱하고, 이게 얼마 S라고 하고, 301에다가는, 여기 T죠. 마이너스 41을 곱하면 7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 유클리드 호재법을 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책에 있는 대로. 처음에 이제, 큰 수에 973을 301에 몇 배, 아까 유클리드 호재법을 쓴 거죠. 나머지 70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큰 수는 그 작은 수를 뺄 수 있는 데까지 빼고 3번 뺄 수 있고 더하기 나머지. 그러면 여기 이제 그 GCD 973 301은 여기서 보자. 그러면 GCD 301과 70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이 일단 구해줄 수 있는데 70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자는 거죠. 70으로. 70을 일단의 나머지를 보자 그러면 두 수에 70은 어때요? 요것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70은 973이 973 빼기 3 곱하기 301이죠. 301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R0라고 했고 973을 301을 R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기호로 대신해보자. R0이고 이것은 R1이잖아요. R1이다. 이게 이제 요식이죠. 요식이. 생각해보면 70에 대한 디오판토스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R0에 S가 1이고 T가 마이너스 3인 거죠. 이렇게. 그놈을 이제 또 한 번 더 작은 숫자로 이제 줄여보는 거예요. 여기 자꾸 이걸 약수까지, 최대 공약수까지 줄여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최대 공약수에 대한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301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까 GCD, 이제 여기 문제가 301과 70이 됐었잖아요. 그때 301에 대해서 70으로 이제 70이 몇 번 들었는지 보고 그 나머지가 21이잖아. 했을 때 21에 관해서 또 식을 전개하는 거예요. 21에 관해서 그럼 요 놈만 왼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좀 바꾼 거고, 그럼 301 빼기 마이너스 470이 됐죠. 301은 R1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문제는 여기 4 곱하기 70을 R0, R1의 식으로 어떻게 이제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70이면 어때요? 그 위에 이제 식이 이렇게 구해져 있죠. 70이 요놈이잖아. 그 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대신 요 식을. 그러면 R1 마이너스 4 곱하기 요 위에 있는 거. 1 곱하기 R0 마이너스 3 곱하기 R1. 그렇게 되면 R1과 R0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21에 대해서 디오판토스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제 여기서 GCD 이번엔 70과 21이 됐죠. 그래서 이제 70을 가져다가 21의 몇 배이고 나머지가 뭔지 그 나머지에 관해서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똑같이 여기 70은 요 앞에 있는 거 갖다 쓰면 되고, 대신 여기 21은 방금 앞에서 그랬죠. 21에 대해서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된다.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돼요. 뭐 여기는 지금 여기 7까지 해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는데 더 큰 숫자에서 더 길게 되다 하더라도 바로 앞에 두 개를
구해진 수식을 이렇게 대치하면 여기서 구해진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대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이게 최대 공약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되어버리는 더 이상 이제 전개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끝나고 최대 공약수는 7이고 그놈의 디오판토스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S고 이렇게 T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7이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건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한번 보죠. 12 모두 67, 67 모듈 67에서 12에 대한 여건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의 여건이 뭐냐? 어떤 수를 곱해야 모듈 67에서 1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건이라고 하는 게 그 연산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는 게 여건이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이니까 이게 어떤 수인지는 모르는데 그놈을 곱하면 1이 되더라. 이게 12, 요게 이제 12의 여건인 거죠. 그놈을 계산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둘이는 또 서로 소유니까 당연히 GCD가 1이 되죠. GCD가 1이 되고 60C 요게 S고 12에 대한 앞에 T 달라붙는 T가 이렇게 돼요. 여기 모듈 67 하게 되면 이놈은 67의 비수가 되니까 의미가 없어지고 이놈만 살아남는데 28하고 12를 곱했더니 모듈 67에서 1이 나오는 거죠. 12의 여건은 28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 책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앞에 했더니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을 책에 막 써놔가지고 여러분들 읽기가 쉽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걸, 이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도 몇 번 해보면 어렵진 않은데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면서 이걸 쓰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유클리드 호재법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 썼던 거 있죠. 그놈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제가 책에 그게 없어서 풀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은 건데 R0를 67로 R1을 12로 두고 아까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을 그래서 처음에 67을 GCD 67과 12를 이제 놓고 보는 거죠. 67은 12를 5번 뺄 수 있고 나머지가 7이다. 7에 대해서 이제 디오판토스 방정식 구하면 되죠. 요놈을 이렇게 넘기면 되지. 그래서 7은 67 빼기 5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67이 R0고 12가 R1이니까 풀었으면 요걸 대치하면 기호로 요게 이제 7에 대한 디오판토스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GCD를 보자 그러면 12하고 7이 돼. 7이. 그래서 다시 이제 12에 관해서 7을 몇 번 뺄 수 있는지 나머지는 뭔지 여기 나머지에 관해서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전개하는 거죠. 그때 앞에 것은 그대로 여기 12를 갖다 쓰면 R1을 갖다 쓰면 되고 뒤에 있는 7은 앞에서 구했더니 요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대치를 하면 됩니다. 7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전개를 하면은 요게 이제 5에 대한 디오판토스 방정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GCD는 이제 또 줄여서 숫자들이 7과 방금 했던 5로 되죠. 또 마찬가지로 7은 5가 몇 번 들었는지 나머지는 뭔지 그 나머지에 대한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계산할 때 앞에 구해졌던 7과 5에 관한 수식을 요것과 요거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건 어쨌든 둘이 서로 소이니까 여기 결과는 1이 나와야 돼. GCD가 1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놈 구할 때 5와 2에 관해서 요놈과 5 바로 앞에 두 개 요놈을 대치하면 되죠.
요놈 여기다 대치하고 요놈 여기다 대치하고 그렇게 해서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1에 대한 디오판토스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1 곱하기 67, 이제 R0는 67죠. R1은 12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듈 67에서 보니까 67 요것은 이제 배수가 되어버려 의미가 없고 67에 오른쪽에 있는 요놈만 남는 거고, 결국 28 곱하기 12를 했더니 모듈 67에서 1이더라. 그래서 결국 12에 대한 요건 28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12에 대한 요건이 28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된 유클리드 어조법을 이용하면은 모듈러에서 특정 수의 요건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얼른 빨리는 안 되는데 컴퓨터로 하게 되면 금방 한다는 거죠. 아까 일일이 하나씩 숫자를 곱해가지고 그건 사람이 편해.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지금 내가 모듈러가 67이니까 1부터 66까지 곱해보면 되죠. 하나씩. 그래가지고 12하고 어떤 수가 곱했더니 1이 나오더라. 모듈 67에서 1부터 66까지 수를 좀 하나씩 다 곱해가지고 그럼 찾을 수는 있죠. 그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단계가 몇 개 단계 안 되잖아요. 나머지들이 쭉쭉 들어가잖아요. 유클리드 어제법에 사용했던 것처럼 이 수가 모듈러 연산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5배가 한 번에 빠지는 거잖아. 큰 수에 작은 수를 쭉 빼나가는 이 과정이 몇 단계 안 되게 된다. 이건 66번 해봐야 되잖아. 평균 반텀 한다 그래도 30 몇 번의 연산인데 얘는 몇 번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컴퓨터에서 구현해 가지고 드릴 때 훨씬 이제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클리드 법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구한다. 다음에 이제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파이 함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쓰긴 이렇게 씁니다. 어떤 m이라고 하는 수가 있으면 그걸 이제 ZM이라고 우리가 환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거기에서 이 m과 서로 소인 정수가 몇 개냐 0부터 m-까지 0은 빼면 어쨌든 여기 안에서 m하고 서로 소인 정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죠. 파이 m 오일러 파이 함수라고 하는데 파이 m 이렇게 하면은 이 m이 자기보다 하나 작은 모든 정수로부터 자기하고 서로 소인 그것과 나누어 GCD가 1인 것이 몇 개냐라고. 예를 들면 이제 m이 6일 때 봅시다. m이 6일 때 보면은 그 6보다 작은 정수의 집합은 요거죠. 요거까지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0은 사실 계산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놨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1과 해보고 2하고 해보고 3하고 해보고 4하고 5하고 이제 하나 작은 수까지 싹 이렇게 해보면은 서로 소인 것은 1이다 그러죠. GCD가 2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2개. 그래서 이제 파이 6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인 경우, m이 5인 경우는 어때요? 5가 소수잖아요, 소수. 요건 아니지만 소수는 다른 수하고 같이 약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4개가 1부터 4까지가 다 서로 소가 되는 거예요. 소수의 성격상 자기보다 하나 작은 거죠. 자기 숫자가 이렇게 m이 7이다 그러면 1부터 6까지가 다 요거하고 서로 소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7은 6임을 알 수 있죠. 소수인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이제 수수가 아닌 경우면은 이제 숫자를 이렇게 세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게 m이 아주 큰 수다, 500승, 520승짜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20승 게 1부터 쫙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오일러가 이제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발견을 한 거죠. 보니까 이 M을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240이라고 한 놈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파이 함수 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건 이제 발견한 거죠. 좀 어렵게 보이나요? 근데 뭐 예제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수치가 좀 복잡해요. 파이는 곱한다는 의미예요. 곱하기. 시그마는 더한다는 의미고, i가 1부터 n까지를 요 파이, 요것도 파이라고 있는데 다 곱한다는 의미고, 시그마는 다 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i를 하나씩 n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이 수식대로 이제 곱하면 되는데, 예제를 보는 게 이제 훨씬 빠르죠. 예제를 한번 봅시다. 240에 대해서 오일러 파이 함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m이 240인데 이것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요게 뭐냐면 요거죠. 그래서 요게 그래서 P1이 2고 E1이 4예요. P2가 3이고 E2는 1이죠. 여기 사실 1이 있는 거잖아요. P3은 5고 E3은 또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을 써봅시다. 요거 하나를 생각해보면 1번부터니까 요 놈이 대한 거죠. 놈에 대한 거. 그러면 2의 4승이죠. 2의 4승. 요 놈은 뭐예요? 왼쪽 빼기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을 하나 빼는 거 하나 빼는 거. 그러니까 4에서 하나 빼니까 3이 되죠. 요 가로가 2의 4승. 이 3승이 되잖아. 똑같은데 요 위에 것만 하나 빼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 파이가 뭐래? 곱하기 되잖아.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i를 하나 증가시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요 놈이죠. 요 놈이고. 그래서 3의 1승이죠. 근데 어때요? 빼기 3이 하고 1에서 0을 빼니까 0이 되죠. 0이. 요 놈이. 또 i를 하나 더 올리니 3이 되죠. 여기 1, 2, 3 세 번째 거. 마찬가지로 5의 1승이니까 5의 1승에서 하나 뺀 거 5의 0승을 이렇게 세 개를 다 곱해준다. 8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나 보죠. 3의 0승 1이니까 그래서 총 64다. 즉 240이라고 하는 숫자가 0부터 1, 2 쭉 해가지고 238 뭐 239까지 수중에서 240하고 서로 소인 거. 즉 GCD가 240하고 뭐 A라고 할까요? A가 1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이 A는 총 개수가 64개더라. 이거 안에 뭔지 모르겠지만 개수는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수를 64개거든요. 이게 이제 오일러 파이 함수예요. 중요한 건 이제 소인수 분해만 할 줄 알면은 뭐 이 식을 보면 이렇게 풀어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m이 이제 두 소수에 곱힐 때 두 수 m이라고 하는 게 소인수 분해했더니 p의 1승과 q의 1승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수에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q 여기 이제 p 마이너스 아까 똑같아요. p의 0승이겠죠. 왜냐면 1이었으니까 1, 1이니까 이렇게 하고 q도 q의 1승하고 마이너스 q의 0승이죠. 여기 이제 1이니까 0승은 이렇게 된다. 이게 나중에 보면 RSA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책에서 다루는 뿐인데 899라는 숫자는 29 곱하기 31이다. 두 개 다 이제 소수의 소수. 이게 더 나눠지지가 않아. 역분이 안 돼. 했을 때 오일러 파이 함수에 의한 계산해 보면 29 마이너스 1, 31 마이너스 1 둘을 곱해놓은 거고 840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르마 소정리 문제. 오일러 페르마 아무튼 디오판토스 유클리드 아무튼 수학자 유명한 수학자들이죠.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름을 따가지고 나오죠. 덕분에 이제 수학자들 이름을 좀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이번 이제 페르마 수정리라고 하는 걸 한번 봐봅시다. 페르마 수정리는 요건 이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란다. 페르마 수정리도 이제 여건을 모듈러에서 여건을 구하려고 할 때 쓰는 거죠. 뭐 이제 페르마니 뭐 오일러니 뭐 디오판토스니 이런 수학의 유명한 수학자들에 대해서 뭐 이름을 다 들어보는데 어쨌든 이제 페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수의 어떤 이런 관계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암호학에서는 이 페르마 수정리를 갖다가 어떤 모듈러에 대한 요건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페르마의 수정리는 이거예요. 어떤 이게 P는 소수 뭐 2, 3, 5, 7, 11 이런 소수인데 이 소수를 모듈러로 했을 때 어떤 A에 대해서 P승을 하면은 그게 A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A에다가 P승을 하더라도 P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A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 이건 페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지. 해봤더니 모듈러 P에서 A를 P승하게 되면은 그걸 P로 나눈 나머지들 항상 보면 A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걸 증명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증명에는 관심이 없죠. 그 사실만 알면 돼. 이런 사실들아 수학의 숫자의 정수에 관해서 보니까 이게 소수일 때 그 어떤 수 A에다가 P승 소수배를 하게 되면 모듈러 나머지 P로 나눈 나머지가 A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좀 이제 여건을 계산하는데 활용하려고 양쪽을 한번 A로 나눠봤더니 이것도 A로 나누고 이것도 A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A에 P만 했을 때 A를 나누면 지수 빼기가 되죠. 즉 P를 A로 나누면 이것은 A의 P-1승이 돼. 그러잖아요. A의 5승을 A로 나누면 2의 5승을 2로 나누면 2의 4승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같이 나눠줘야죠. 나눠주면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A는 A를 나누니까 오른쪽에 1이 나오면 요건을 생각해야 돼. 요건 즉 오른쪽에 뭘 하면은 1이 나오니까 요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요 왼쪽을 또 한번 나눠보는 거야. 즉 요렇게 즉 A를 하나 놓고 오른쪽을 빼주면 되죠. 하나 더 이렇게 P-2로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요것이 이렇게 되는데 A의 P-1승은 요거 같잖아요. 요거 A 곱하기 A의 P-1승을 하면 A의 P-1승이죠. P-2승에다가 A를 곱해주면 이렇게 이거 같은 거잖아. 분해한 것 뿐이지. 그랬을 때 보면은 A하고 A의 P-2승은 서로 요건 관계에 있는 게 요건 관계. 둘이 곱해서 1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A가 2고 P가 7이다. 결국은 2의 요건을 구하려는 거야. 거기 무엇을 했더니 모듈러 7에서 1이 나오는 이 요건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 부분에 페르마 수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2의 7승은이 2가 되는 거죠. 모듈러 7에서. 그러면 요걸 이제
두 번 빼주면 되죠. 두 번 빼주면이. 그래서 2 곱하기 2의 5승은 1이더라. 7에서 이렇게. 그래서 2의 5승이 2의 요건인 거죠. 2의 5승이. 2의 5승이 32, 32. 그래서 2 곱하기 32를 하면은 모두 7에서는 1이 되는데, 근데 32는 모두 7에서 4하고 동치예요. 즉 32하고 4는 모두 7에서 같은 거죠. 32를 7로 나누면 4가 되잖아. 그래서 32 대신에 4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8이죠. 8을 7로 나누면 1이 되죠. 모두 7에서는 이렇게 요건을 페르마의 수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 모듈러가 소수일 때 그거에 어떤 수의 요 p-2승이 소수다, 아니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p-2승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오일러 정리를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오일러 정리는 방금 했던 페르마 수정리를 확장한 거예요. 확장. 일반항으로. 그래서 이제 페르마는 그 소수가 모듈러가 소수에만 됐었는데, 이제 오일러는 그걸 모든 정수에 관한 걸로 이제 바꿔버린 거죠. 확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m이 꼭 소수가 아니어도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자신의 파이 함수인 오일러 파이 함수의 승수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건 이제 발견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파이일 때, m이 소수일 때는 p-1이 되죠. p-1. 그래서 앞에 페르마 수정리하고 같아져. 여기 m이 소수이면은 a의 p-1이 1이 했잖아요. 모두 p에서. 그러니까 오일러 정리는 페르마 수정리를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어요. 페르마 수정리는 단순히 오일러 정리에서 m이 p인 경우만, 특별한 케이스에만 해당하는 거고, 오일러 정리는 모든 수에 관해서 이렇게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아랫부분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를 들면 지금 M12이고 A가 5일 때 이 5에 대한 요건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5에 대한 요건. 먼저 모듈러에 해당하는 M의 12에 대해서 파이를 오일러 파이 함수를 계산해 보면 인수분해해서 아까 앞에 있던 공식 집어넣으면 4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4가 되니까 나중에 결국 요건을 계산할 때는 5에서 5에 이렇게 파이 값이 12 마이너스 1을 해줘야, 이렇게 해서 5를 곱해야 1이 되니까 하나 빼주는 거야. 요게 1이니까 5 곱하기 5에 파이 1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5에 5 곱하기 5에 3승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3승이 요건인 거죠. 5의 3승이 이제 모듈러 12에서는 5인가 보네. 그래서 그리고 5의 요건은 5더라. 모두 12에서 이렇게. 페르마 수정리니 오일러 정리니 약간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니까 생소하고, 이게 얼른 안 이어져요. 외우시기는 않는데 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요건을 계산하는 거다 라고 하고, 특정한 수의 요 p-2승이 p-2승이 요건이더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오일러 함수, 오일러 파이 함수의 마이너스 1이 A의 요건이더라 라고 하는 거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은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대칭키 또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 없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뭐 전자 설명이랄지 키 구축, 공격키 기반 구조, 우리가 흔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뭐 그런 키 구축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키를 서로 이제, 배분할 수 있었죠. 비밀키, 이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쓰려고 하는 키를 안전한 채널을 상관없이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 이용하면 그 키를 갖다가 메시지로 보고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 이용해서 암호화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그 키를 서로 이제 공유하게 되고, 그걸로 실제로 이제 대칭키 암호화를 하려고 할 때 서로 이제 키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죠, 기능이. 그다음에 이제 공격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계산량이 많아요. 방금 봤지만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큰 수를 다뤄야 되고, 또 지수등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데이터 메시지를 직접 암호하는 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주로 다른 기능들이 사용되고, 실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어서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했죠. 그 다음에 공격키 스킴에는 특히 세 가지 계열이 있다 그랬어요. 큰 정수를 인수분해하는 게 어렵다. 일방향 함수였잖아요.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뭐 x 곱하기 y는 z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이걸로부터 이렇게 역방향으로 인수분해하는 건 쉽지 않다. 이거는 쉽다, 이지, 이건 어렵다. 이렇게 이게 작은 수면 상관이 없는데 큰 수인 경우에 어렵다는 거죠. 역으로 이게 이제 RSA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의 기본 수학적 백그라운드예요. 어렵다. 이야기했었죠. 어려운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수승배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사실 다 같이 이산대수 문제인데, 그 엘립틱 커브 또 마찬가지로 이산대수 문제라고 했잖아요. 타원 곡선에 관련한 것도. 이산대수 문제는 뭐 이거였지. A의 x승이 B다, 어떤 모듈로 모드 M에서 그때 A의 x승을 해가지고 B를 구하는 건 쉬워요. A 계속 곱해가 역수분 곱해가지고 나중에 M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계산하면. 근데 요렇게 구하기가 B하고 A가 주어질 때 이 X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몇 번 곱해야 B가 나오는지 X를 해보는 것은 효율적인 알고리즘 부사에 이게 이산대수 문제고, 타원곡선 이론도 마찬가지죠.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연산에 의해서 처음에 점으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과 끝점이 있죠.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알아내는 거. 이거 비슷하죠. 몇 번 곱했는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게 어렵다. 이런 이산대수 문제랄지, 큰 정수의 인수분해가 어렵다. 이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을 깨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안전하다, 안전성 보장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요.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오늘 했던 뭐 여러 가지 유클리드 호재법부터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 그다음에 뭐 파이 함수, 그다음에 페르마 수정리, 마지막 오일러 정리까지. 근데 대부분 여건을 구하는 거예요. 여건을 구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 7장 RSA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